본 영상은 추리 오락 목적의 픽션이며 실제 범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감독은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동선이었죠. 몇 분 뒤 불길이 치솟았고 문은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는 사라졌고 CCTV는 연기 속에서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전기 합선, 불운한 사고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방이 누군가에 의해 잠긴 공간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가뒀고 연기가 퍼지길 기다렸습니다. 왜? 그는 누구의 분노 속에 불타야만 했을까요? 감독이 불 속에서 숨을 거뒀을 때 그 주변엔 4명의 인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자 입을 모아 말했죠. 그 방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보다 행동과 흔적을 봅니다. 감독이요? 네, 저하고는 계속 부딪혔죠. 제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경기 전에 선발 제외됐을 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몸 상태도 괜찮았고 전날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거든요. 근데 전술적 판단이라는 말 하나로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열받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을 때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경기 끝나고는 바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냥 로비에 좀 앉아있었어요. 누가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혼자 멍하니 있었어요. 딱히 누굴 만난 것도 아니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조금 있다가 숙소로 갔죠. 라커룸? 아니요, 전 안 들어갔습니다. 굳이 거길 왜 가겠어요. 그 사람 다시 보는 것도 싫었고요. 불이 났다는 건 나중에야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혼자 있었을 뿐이에요. 마르코 감독이요? 우린 과거의 연인이었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해요. 처음엔 같은 팀에서 다시 일하게 된 게 좀 어색했지만 전 그냥 일은 일이다, 과거는 묻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더군요. 계속 날 피하고 무시하고 끝내는 선수들 앞에서 망신도 줬어요. 경기 중엔 라커룸 키를 제가 맡았어요. 늘 하던 역할이라 자연스러웠고요. 경기 끝나고는 키를 어디다 뒀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테이블 위에 뒀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넘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치료 요청이 좀 많았거든요. 치료실에 거의 붙잡혀 있었어요. 기록도 남아있을 거예요. 라커룸 안에서 불이 났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가 안에 있었다는 것도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 방에 그렇게 갇혀 있었을 줄은. 마르코 감독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팀워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수들하고 싸우고 프런트 회의도 자주 거부했고요. 결국 저희는 교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눈치챘는진 모르겠지만 저랑의 사이는 냉랭했죠. 경기 끝나고 저는 기자실로 바로 이동했어요. 외부 미팅 일정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통화 내역, 이메일 기록 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연락 중이었어요. 라커룸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그건 팀 내부 인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행정적인 조율만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불에 갇혔다니 그건 충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화재 지점이 제 관리 구역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뭔가 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불 지를 이유가 뭘까요? 경기 중에는 옥상 환풍기 점검하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정식으로 보고받고 제 손으로 점검하러 간 겁니다. 혼자였어요. CCTV도 없고 누가 봐주지도 않았지만 작업 일지에 시간 다 기록돼 있어요. 화재 기록이 삭제됐다고요? 하하, 전 컴퓨터 잘 모릅니다. 수리 도구랑 종이 작업 일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건 보안팀이라 확인해 보셔야지 제 영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라커룸에 있었다고요? 진짜입니까? 전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사고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4사람의 진술을 듣고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화재를 설계했고 누군가는 그 방을 밀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말의 틈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카일 로엘. 그는 감독에게 선발 제외 통보를 받았고 경기 후엔 혼자 로비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을 뒷받침할 아무런 목격자도 없었고 라커룸 이야기가 나오자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술 전반이 감정 호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감독에게 받은 모욕과 분노가 폭발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보복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에린 체인버스. 과거의 연인이자
현재는 치료실 담당 트레이너. 감독과의 관계는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라커룸 키의 처리 시점은 애매하게 흐려져 있었고 치료실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엔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으며 연인의 죽음을 마주한 상태치고는 감정선이 지나치게 억제돼 있었습니다. 그녀가 범인이라면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닌 복수의 형식과 구조를 가진 범죄입니다. 감독이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짓밟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그 숨막힘을 되돌려줄 방법을 떠올렸겠죠. 세 번째, 노아 그랜트. 구단 프런트 이사로서 감독 교체를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진술은 너무나 완벽했죠. 일정과 기록, 위치를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감독과의 갈등은 사실과 다르게 축소했고 라커룸을 자신과 무관한 영역이라며 강하게 단절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이건 복수가 아닌 조직 관리 차원의 제거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고사 연출. 그는 진실보다 구단의 이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은 월터 리드. 경력 많은 시설 관리자지만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증명할 수 없는 단독 작업 중이었고 기술적 부분에 대해선 일관되게 모른다, 못한다고 회피했으며 감독이 거기 있었다는 말엔 지나치게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그건 살해라기보다 은폐를 위한 방화일 겁니다. 감독에게 질책받던 관리자가 실수를 덮기 위해 가장 어두운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네 사람 모두가 그 방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고 가지 않았다고 말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결국 말보다 현장이 말해줍니다. 제가 마주한 결정적 단서 3가지, 그리고 그 단서들이 말하는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도어락 타이머 조작 흔적입니다. 라커룸의 자동잠금 기능이 정확히 화재 발생 시간에 맞춰 설정된 로그로 확인됐죠. 이 단서가 말하는 건 셋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실수로 갇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갈지, 얼마나 있을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타이머 조작은 불가능하니까요. 이 기능을 조작하려면 도어락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여야 합니다. 설정 구조를 알고 있고 키도 있어야 하죠. 감독의 라커룸 동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타이밍에 맞춰 자동 잠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서, 사라진 소화기입니다. 라커룸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고정식 소화기가 화재 당시 제 위치에서 사라졌고 사건 이후 경기장 외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단서가 의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피해자는 화재 당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문은 잠겼고 불길은 번졌으며 그 안에는 소화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진화 자체를 원천 차단한 살해 의도입니다. 감독은 연기 속에 갇혀 죽도록 의도된 것이죠. 이 소화기를 제거하려면 화재 발생 이전에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해답은 또다시 같았습니다. 경기 중 라커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소화기의 위치를 알고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서는 에린 체인버스의 라커룸 출입 기록입니다. 그녀는 치료실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화재 발생 직전 라커룸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서가 말해주는 사건의 키는 정확합니다. 에린 체인버스가 진술한 알리바이는 거짓입니다. 누구도 그녀가 치료실에 있었다는 걸 보지 못했고 기록은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재 전 라커룸에 단독으로 접근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접근 시점과 범행 준비 시점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해답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입니다. 거짓 알리바이, 실행 가능한 위치, 정확한 시간, 소화기 제거, 도어락 조작, 바로 트릭.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에린 체인버스 뿐이었습니다. 3개의 단서, 3가지 질문, 그리고 단 하나의 답. 우리는 이제 그 방을 만든 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았고 문이 닫히자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정해뒀죠. 소화기는 사라졌고 감독은 연기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를 가졌고 라커룸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거짓말을 했고 무대 뒤에서 모든 장치를 설계했던 사람. 바로 피지컬 트레이너 에린 체인버스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누가 상처받든 무너지든 관심 없었죠. 우리가 다시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됐을 때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냥 과거는 묻고 일에만 집중하자고요. 근데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선수들 앞에서 날 깎아내리고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다시 날 짓밟더군요. 내가 얼마나 숨 막혀 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을 그 방에 가두고 문이 잠기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전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제가 한 짓이에요. 감췄던 것도 아니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가 나를 망가뜨린 시간보다 훨씬 짧았지만 그 몇 분이 제 인생 전체를 되돌린 시간이었어요. 그 방에서 죽은 건 마르코 벤턴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괴물이에요. 불은 흔적을 지우지만
마음에 남긴 그 흐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독은 나커룸에서 질식사했지만 진짜로 무너진 건 누군가 오래도록 참고 견뎌왔던 감정의 마지막 균열이었죠. 에린 체인버스는 복수를 택했지만 그 복수는 고요하고 철저했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감독이 그 안에 갇혀 숨이 멎을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꽃 뒤에서 꺼진 건 한 사람의 숨이자 한 사람의 감정이었습니다.